네, 1월 1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가슴 설레는 소식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주식 대중화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섭외 일정이요 아이돌급이라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두 분 모셨습니다. 네,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이시죠. 이광수 대표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취재 편의점에서도 네. 두 분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네. 작가님이 어떻게든 섭외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스케줄이 아이돌급이어서 아유. 저희가 굉장히 오래 걸린 거 아시죠? 섭외하는데. 예. 괜히 비싼 척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모시기 힘들었다는 점, 네, 여러분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되게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최근에 교보문고 갔더니 와. 종합1위. 그러니까 박수. 축하드립니다. 야, 고맙습니다. 진보를 위한 그것도 네. 보수도 아니야. 진보를 위한. 야, 여러분들 꼭 한번 책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주식 투자 이런 거 잘 진보 진영 잘 못하고 관심도 없고 막 이제 기업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랬는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경제 정책들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 되게 코스피 5천은 임기내가 아니라 곧 닥칠 미래가 아닌가라는 설레이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전망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네. 5천은 올해 1분기? 에? 뭐 1분기? 예. 와. 보고 있어서 뭐 네. 오늘도 벌써 4,600선을 넘어가고 있고 뭐 네. 이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시장에서는 올해 한 1분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과연 어느 정도 코스피가 올라갈 거냐 그런 네. 차원이지 뭐 예. 5천을 얘기하고 예. 그게 달성 가느냐의 질문은 조금 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오래된 질문이다. 예. 지난 연말에 우리가 4천에서 4,200선에서 일단 연말을 마무리했어요. 네. 그러면서 2026년을 이제 전망을 연간 전망을 하면서 네. 5천에서 5천 뭐 300, 5,500 사이 예. 이 전망을 이제 오. 증권가들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5천선 돌파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네. 정설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관건은 5천은 얘기가 아니었고 어디까지 갈까? 핵심은 예. 4,500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래서 4,500까지 가는 기간을 만약에 1로 놓으면 네. 4,500을 넘으면 이제 5,000까지는 네. 그때까지 걸린 기간에 0.5. 0.5. 예, 그러니까 왜냐면 가속이 속도로. 붙으니까요. 가속도. 예, 그리고 예. 이제 5,000 달성이 눈앞에 보이면 예.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시장이 또 관성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시장은 4,500 달성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를 봤지. 관전 포인트로 봤지. 예. 5,000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야. 근데 지금 그래서 4,500을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에 대한 전망은 1분기 지나면 이제 가시권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이미. 지금 6일 만에 6일 매일 100씩 올라가면서 예. 오늘 4,60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와. 1분기 내지는 네. 상반기로 잡았던 걸 6일 만에 했으니까 원래 생각대로 했던 그 관성으로 본다면 네. 그러면 3일 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 안에. 예,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제 5천선은 얘기가 안 되고요. 예. 근데 5천을 달성하고 나서 예.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또 이제 그 이후까지 예.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느냐. 완전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렸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그렇죠. 이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건데 이데일리가 오늘 쓴 기사를 보니까 코스피 상단을 5,300으로 IBK 증권이 조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올리는 상황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증권사들은 거기에서 이제 쫓아가야죠. 저도 애널리스트를 했지만 네. 그게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올리는 지수들은 네. 시장에 어떤 의미 있는 신호를 주는 것보다 시장을 쫓아가고 있다. 네. 근데 과연 이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자산 시장은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목표가 있으면 그게 천천히 가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예. 어쨌든 시장의 참여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예. 시장을 오히려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알못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식 하다 주변에 망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대단히 보수적인 네, 그런 입장이다가 최근에 저도 몇 개의 종목을 약간 소액주주 운동하는 마음으로 10개씩 딱딱 샀어요. 12주씩.
그런데 초반에 역시 제가 들어가니까 내려가더군요. 그러다가 최근에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같은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 망설이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뭐가 있냐면 태풍이 불면 허리케인이 불면 닭도 난다. 오, 그러니까 닭도 난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예. 큰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난 주식을 못해 네. 해보지 않았어. 예. 상관없다.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늘 이거 또 내가 사는 시점부터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불장이 언제까지 갈까? 예, 이런 불안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4천 뭐 한 5, 600까지 올라온 그 이유 네. 그걸 한번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시고 예. 그 이유가 그러면 이제 5천 또는 5천 3, 400 넘어갈 때까지 계속 유효할 거냐 야,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냐 없을 예. 것이냐를 보시면 되잖아요. 네, 분석해 주십시오. 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제 1축 반도체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반도체가. 예전에는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 야 이번에 사이클 탔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이클 안에서 얼마 좋아질 거야라고 네. 하는 기대감과 전망이 섞인 전망이었어요. 예전에는요. 예. 근데 지금 반도체는 뭐 당연히 기대감은 있지만 그냥 무조건 실적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대감이 한 80, 실적이 그걸 지탱하는 명분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심 없는 실적을 내고 있어요. 작년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네. 기존에 있던 뭐 레거시 반도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쓰던 반도체, 네. 그다음에 최근 AI에 들어가는 예. 쉽게 말하면 신빙, 예. 최신 반도체, 최신 반도체. 둘 다 합쳐서 예. 지금 너무 좋은데 3분기 넘어가면서 한 50% 올랐어요. 근데 아니야. 4분기가 이제 더 올려. 네. 또 올랐어요. 예. 그리고 지금 4분기가 끝난 2026년 시작한 지금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4분기 대비해서 50에서 70을 또 올렸어요. 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분기가 되면 1분기 가격보다 20 이상은 더 오른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5만 원 하던 거 지금 30만 원이에요. 어떤 칩 같은 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야,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딱딱 오네. 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 20조를 돌파했거든요. 예. 분기. 예. 분기. 그래서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43조예요. 삼성전자가. 네. 근데 4분기에만 20조를 했어요. 드라마틱하게 지금 칩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 더 오르고 있어요. 실적이, 가격이. 네.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꼭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보더라도 네. 확실한 반도체 실적 장세가 있다. 근데 반도체는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 하이닉스 합치면 30%예요. 네. 그러니 뭐 큰 애들이 일단 3분의 1씩 쭉쭉 끌어가잖아요. 네, 실적 네, 베이스로 해서 끌어가고 걔네들이 끌어가면 지수는 당연히 따라가는 네. 구조니까 이 이슈가 일단 하나 여전히 살아 있고 올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9 정도로 일단 우리가 보는데 2025년에 올해 뭐 다양한 전망이 있습니다만 어떤 전망을 보더라도 작년보다 곱하기 2의 성장률.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이라는 큰 함선이 잘 가야 네.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무탈하게 살 텐데 네. 그 배 자체가 순항을 작년보다는 2배의 속도로 간다는 거니까 예. 경제 전체적으로도 뭐 체력과 뭐 네. 체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많은 수급 중에서 사실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네. 외국 애들이 돈이 있겠어? 음. 걔네들 글로벌리하게 괜찮아?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연말에 예상하지 못한 지정학적 불안은 조금 생겼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니 뭐 네, 네, 네. 생겼습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면서 네. 유동성 장세로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국 증시도 떠받치지만 글로벌리하게 눈을 돌려서 어디가 돈대라고 할 때 충분히 수급 가능한 네. 환경, 외국인 수급 가능한 환경까지 네. 있다 보니까 우리 체질 좋아, 우리 산업들 잘 나가, 예. 외국 애들도 돈이 많아. 예. 그리고 우리 시장에 놓고하고 들어왔을 때 네. 반도체 말고 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등등등이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살 것도 많아. 예. 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연말부터 쭉 끌어왔던 이유와 네. 또 5천까지 간다는 이유 사이에 예. 단절없이 계속 간다라고 전망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 대표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이거랑 또 하나는
그럼 뭘 해야 돼?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도 있지만 그러면 뭐 괜히 또 내가 사는 주식만 떨어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주알못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아까도 이제는 장 기자님 저희한테 네. 첫 질문이 그거셨어요. 예, 예. 뭐냐면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돼요? 그렇죠. 불안해요. 예. 그렇죠. 근데 투자는 미래에 하는 겁니다. 미래. 예, 과거나 현재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랐다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네. 앞으로 네. 오를 거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예.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투자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반대로 주가가 40% 떨어지면 하실 거예요?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할걸요? 네. 이렇게 빠졌는데 해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하지 않을 것을 이유를 댄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건 뭐냐면 시점이 과거나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시점을 예. 미래로 옮겨야 미래로 되죠. 옮기자. 그럼 미래를 볼 때 한국의 주식시장은 더 오를 수 있겠느냐. 그 지점에서 이제는 네. 박신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네. 실적이 좋아진다.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이머징 국가 중에서 네. 실적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이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엔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계속 높은 가격에 사줘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네. 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수급도 좋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지수의 상승을 예측을 하시면서 네. 첫 번째 이제 방법은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수에. 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특히 지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한 ETF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히 직장인들 분은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연금을 일단 한국 지수 투자에 비중을 좀 넓히시라 네. 이런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걸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좋은 거를 쫓아가시면 돼요. 좋은 거. 예. 그냥 여러분들은 뭐 특별한 투자자가 아니고 예. 그냥 팔로워만 되시면 돼요. 아하. 그럼 시장에서 지금 뭐가 좋지? 네. 이걸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데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네. 투자를 쫓아가시면 된다. 아하.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예.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다. 지수 투자하시고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뭔지를 파악해서 예. 거기에서 투자를 시작한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네요. 근데 예. 저희 이광수 대표님이랑 저랑 예. 벌써 1년이 넘었죠. 아니, 1년 이제 횟수로. 근데 네. 작년 한 대선 국면 넘어가기 직전부터 저희가 한국 주식 판이 바뀐다.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라 이러고 예.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지금 목이 뭐 터져라 난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녔거든요. 지금 제가 뭐 예. 들어보니까 대학가도 지금 열풍이고 이분 두 분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네. 줄을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 예. 말씀은 그때 5월, 6월부터 얘기할 때 예. 2,300에 출발했는데 예. 2,500인데 고점인가요? 3,000이 말이 됩니까? 네. 언제 조정 오나요? 3,500이 말이 됩니까? 이제 아이고야. 4,600인데도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투자하시라라고 아. 얘기 때부터 안 늦었다. 지금까지 예. 듣는 질문이 예, 똑같아요. 예, 똑같다. 1년 내내 똑같은 질문 근데 받고 왜냐하면 계시다. 그런 질문은 이유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기증 나는 구간에 와 있는 건 맞아요. 현기증 나는 구간. 예. 너무 어지럽고 무섭고 떨어질 맞아요. 것 같고 예. 롤러코스터 밑으로 쭉 내려갈 것 같고 맞아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예. 구간이니까.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낯설긴 합니다. 네. 이 드라마틱한 상승세가. 예. 그러나 예. 엄밀히 말하면 파티를 즐길 때예요. 파티를 즐길 때다. 예, 지금은 오. 파티를 즐길 때인데 예. 나 그런 파티 처음이야라고 해서 나 여기 가본 적이 없네. 가본 적이 없어라고 해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예, 못 진짜. 즐기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야. 말씀이고 너무 와닿는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왜 멈칫하냐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 가격 예. 물 이런 거 이만한 물 하나 페트병 하나에 1,000원 아니야? 예. 근데 저쪽 가니까 800원이야. 싸다는 게 바로 오죠. 근데 어느 마트에 갔더니 2,000원이야. 이거 비싸. 예. 이렇게 가격을 판단하거든요. 아하. 근데 주식 가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너와 나와 우리가 합의한 시장 가격이 오늘의 정가예요. 오. 그러니까 예. 오늘 2,000원이야 그러면 아유 나 저번에 1,000원짜리 옆집에서 봤어. 2,000원 비싸. 네. 이게 아니고 예.
오늘 합의한 2,000원은 그냥 오늘 가격이에요. 아. 그럼 내일 3,000원이 될지 말지만 고민하면 되는 건데 나 옛날에 1,000원짜리 봤는데 이렇게 비싼 걸 손이 안 나가지. 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식 가격과 완전히 물건값을 제 심정을 그대로 얘기해. 주식값이랑 물건값을 예. 조금 다르게 보시고 이거는 시장이 합의한 오늘의 가격이고 오늘의 가격이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비싸질 것인지 네. 모든 참여자들이 예. 앞으로 더 밝다고 예상하는지 예. 실적은 받쳐주는지 이런 걸 보고 과감하게 하셔도 좋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예. 당연히 조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어느 순간에 횡보하는 장도 조금 있을 수 있고 한번 빠졌다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예.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간다. 간다. 네. 파티를 즐길 때다. 아니 이상호 선배가 저한테 ETF 대통령과 함께 시작하셨대요.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빚 내서 빚을 좀 내서 할 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할 걸. 막 이제 이러시는데 어제 오늘 계속 쏟아지는 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B2. 가 2조가 넘었다. 그래서 뭐 영끌 비투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또 위험하다 이렇게 또 막 그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수치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상대적 지표인데 네. 그만큼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어서 지난해 대비해서 2배가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러면 삼성 4만 전자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하게 대출도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만 보니까 예. 자산이 증가한 걸 봐야죠. 아, 그렇죠. 대출만 증가한 걸 보니까 와 빚만 증가해서 너 다 헛방이야, 네, 뭐 버블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자산이 올라간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만큼만 비교하면 네. 빚이 오히려 안 드러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일단 보수 언론들이 그런 예. 얘기를 자극하면서 네. 한국의 주식시장이 버블이다, 뭐 빚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뭐 빚내서 투자한 것만 하고 실제로 늘어난 자산 가치는 같이 비교를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한쪽 원사이드한 내용만 알고 실제로 돈은 더 벌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빚을 갚고도 상쇄할 만큼의 그 자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요거를 같이 써줘야 되는데 한 대목만 쓰니까 어머 이거 큰일 났다. 또 다들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그렇죠. 굉장히 시장에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네. 최근에 보수 언론들은 이제 대출 일으켜서 집 산 거는 막 박수쳐요. 거봐 레버리지가 최고야 자본시장에서는. 예. 근데 그래서 주식시장에 참여한 거는 막 그렇게 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거는 어떤 판단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 저기 부동산 대표시니까 그 얘기를 해요. 자산의 최종 승리자는 역시 부동산이다. 주식 열심히 해서 집 산다.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 버블만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제 보수 언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같이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자산이 네. 그러니까 건전한 생산성 있는 자본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뭐 여러 가지 사이클이라든지 반도체 호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큰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동,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혹은 산업으로의 이동은 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변화는 못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26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과연 발표하고 시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정책을 잘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미국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캐나다, 뭐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일종의 방향성, 큰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올해 정책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여러 서울 시내에 뭐 은평 그다음에 뭐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를 새로 좀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 정부 들어와서 했던 부동산 정책의 큰 맥락을 한번 살짝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일단은 6월달에 전대미문의 정책이 나왔죠. 6억 이상은 대출 안 돼. 네. 이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동안은 이제 아파트 값에 비례해서 대출액이 올라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비싼 것도 나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예. 이제는 6억 말고는 네 돈 없으면 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 10월달 연달아 나온 대책의 핵심은
그러면 이제 그건 수요 억제를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냐면 시장 자체를 동결시키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수도권과 서울과 수도권 네. 대부분의 지역을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로 묶으면서 이제는 리빙 즉 살지 않으면 사지 마. 갭 투자 안 돼. 네. 이렇게 시장 얼렸어요. 네.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도 딱 잡아놓고 네. 시장도 동결시켜놨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이 열린 상황이 언젠가 이제 해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방향이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얼린 게 한 발에 팍 터지면 피곤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얼린 사이에 부동산 바뀌었지. 바뀌었지. 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을 보는 뷰도 바뀌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막 투기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인생을 갈아놓을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면 되고 네. 공공 공급도 이렇게 늘어날 거고 예. 이렇게 이제 바뀐 얘기가 연초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바뀔 그쵸. 수 있는 내용이.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현재는 정중동하면서 동결 상태에서 이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지켜보는 중인데 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다 이제 소수의 그야말로 현금 부자들이 내는 네. 이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축소된 상황에서 소수 한두 개가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들만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네. 이미 십몇 개월이 오르고 있다,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장 탁 터지면 사야 된다. 예. 이런 류의 보도들은 조금 경계하면서 정책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또 우리 전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예. 조금 이제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자극적인 거. 지방선거래 뭐 여당은 또 한강 변호를 뭘 한대. 야당은 예, 오세훈 등등등은 또 여당은 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뭐 또 개발하고 있대. 이런 거에 좀 부안해동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지역 격차 해소, 그다음에 주식시장 정상화, 그다음에 AI 반도체 집중 투자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 사실 있는 분들은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하면서 사는 게 사실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극화가 점점 커지면서 모두가 좀 고르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발표된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큰 방향성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전략이라든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해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올해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1.8% 2% 예상돼서 네.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모두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의 격차라든지 네. 아니면 빈부의 격차,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네. 어떻게 세부적인 방향이나 전략을 갖고 이 양극화를 해소할 건가. 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런 방향성은 다 동의를 하고 간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전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술. 예, 그러니까 그거 전략이라든지 이것도 전략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예, 할 건지.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좀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전략이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권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년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네. 참여정부 때도 지방 예를 들어서 균형 발전 한 거 너무 좋았죠. 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게 또 말짱 맞아요. 도루묵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는 과연 이런 지속성, 네. 정권의 지속성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서프라이즈 하셔가지고 저도 그걸 여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럼 정책이 바뀌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 엎어버리니까 뭔가 좀 흔들리지 않는 연결, 연속 뭐 이런 정책의 연속성 이런 게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딱휘딱 정책이 바뀌니까 야 니네 나라랑 어떻게 믿고 뭘 할 수가 있겠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그건 뭐냐면 예. 이런 정책이 인센티브면 돼요. 인센티브. 네, 그러니까 정책은 뭐냐면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데 네. 인센티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예. A라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인센티브를 뺏지 못합니다. 오, 절대요. 절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준
거는 못 뺐죠. 네. 줬다 뺐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차라리 주질 말든가. 맞아요. 예. 어떤 정부고 정권이고. 예. 그래서 특히 경제 정책은 인센티브를 위주로 한 정책으로 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페널티를 주거나 네. 뭐 세금을 물거나 이러면 안 되고. 아. 그래서 그렇게 인센티브로 구성된 정책 전술을 네.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3극 오트.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5극 3특. 5극 3특, 네. 5극 3특. 예. 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근데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성장 전략은 중요한 맥락 속에서 나왔다고 봐요, 사실은. 네. 왜냐면 우리가 한때 이제 고도 성장하면서 잠재 성장률도 뭐 여타 뭐 비교 국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네. 잠재력이 높은 나라, 성장을 늘 잘 해오던 나라였는데 네. 이 성장 엔진이 급속히 꺼졌어요. 그냥 찬물 확 끼얹듯이 최근 윤석열 3년 동안에 완전히 네. 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냐면 요대로 만약에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유가 아니라 요대로 내버려뒀으면 윤석열이 계속 윤석열 갔으면 이 정부 추세대로만 계속 갔으면 뭐 2030년이면 0점대로 추락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예.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포텐셜 같은 거거든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러잖아요. 아, 얘가 지금 게임하고 이래서 그렇지 머리는 좋아. 하면 되래야. 맞아. 그게 마지막 희망 같은 예. 거란 말이에요. 예. 포텐셜. 예. 근데 이제 쟤는 원래 안 돼. 어. 또라이야. 안 되는 돼. 애야. 머리가 나빠. 예, 이게 이런 잠재 식이에요. 성장률이거든요. 예. 아, 해도 안 될 거야. 슬프다. 예, 그래서 한국이 잠재 성장률이 0으로 들어가는 예. 그 트레인을 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뭐 먹고 살 거야라는 경제 성장률도 문제였고, 근데 올해는 근근히 넘어가도 되는 나라야, 니네들? 이렇게 물어볼 때 되는 나라야, 안 되는 되는 나라야. 나라야. 이것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둘 다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이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네, 봐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 투자에 대한 마중물을 정부가 예. 사실은 뭐 국부펀드나 국민성장펀드에서 뭐 몇백 조 얘기합니다만은 민간까지 다 합치면 최대한 거의 1,000조에 육박할 수 있는 네. 그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한국 경제가 이제 잠재 성장률 회복하고 뭔가 뛴다라는 뭔가. 얘기를 좀 예. 준 거고 예. 올해도 그걸 베이스로 해서 성장률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해로 만들겠다라는 예. 거니까 맥락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올해 그러면 어디에 얼마를 넣고 민간이 어디에 넣어서 어디까지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네. 이런 것만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이 남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설레입니다. 좀 더 해야겠다. 10주로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고요. 사실은 여쭤볼 거 반도 못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환율만 간단하게 환율이 어떻게 될지 이것만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어쨌든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고 네. 불안 요인인 건 명백한데 지난해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또 환율이 상승해서 어쨌든 뭐 서민이라든가 어떤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수출 기업들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또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가가 바로 정치나 정책의 힘이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은 잘 되는 걸 그걸 어떻게 민생 경제에 연결시키느냐가 아하. 사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은 정책과 그리고 정치의 시간이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예. 지켜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실력을 한번 기대해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환율 뭐 자세히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네. 결론적으로 보면 나라 망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큰일 났다 이재명 정부 때문에 환율 때문에 나라 망한다 뭐 그 정도까지 공포감을 키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좀 기민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하게도 환율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스위치가 켜졌다. 그래서 네. 지금 다소 높은 구간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어쨌거나 중단기적으로 보면은 1,400대 초반까지는 서서히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네. 당국의 실력을 좀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아쉬워서 다음 아이돌 스케줄 맞춰가지고 다음엔 좀 길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